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셀프교육학 최원입니다. 오늘은 기출 리메이크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2025학년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 주제를 보고 처음에는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 요새 에듀테크도 발전을 하고 있고 학급당 학생 수도 막 줄고 있으면서 교육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이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하이터치로서의 교사 등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들이 보기에 이러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가장 본질적인 교사의 역할, 즉 잘 가르치는 역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제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출제 기조를 보면 2024학년도부터는 문제 유형, 우리 출제 유형이 완전히 확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형만 나오는 거 아니고요. 현장형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론형과 현장형이 고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도 열심히 봐야 될 것이고요. 현장형 문제도 꼼꼼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문제의 난이도를 보면요. 이때 선생님들 문제 이제 실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정말 걱정 어린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 요번에 꽈락인 것 같아요. 저 정말 망한 것 같아요. 저 15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 문제, 실제 문제 이론 난이도나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실제 점수를 보면 막 18점, 19점 막 속출했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약간 물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평가원의 기본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들은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평가원의 주된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조금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채점 기준이 조금은 유하게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때 이제 시험 이제 점수가 나오고 나서 제가 제 수강생들 기준으로 한번 점수를 모집을 해봤는데 1차 합격자 쌤들이 기본적으로 17점대 후반대 정도의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18점 이상은 가져가도록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주제별로 난이도를 봤을 때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다 어려웠던 것이 맞는 말이에요. 소주제 4에서 카츠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론이 나왔고 소주제 3에서 평가의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 도대체 뭐 써야 되지라는 약간의 당혹감도 불러일으켰던 또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감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바로 타일러 문제였었습니다. 타일러, 우리 임고생 중에 타일러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사례와 이유 이런 것들을 함께 쓰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려워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감점이 가장 많이 났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주제 1에서 무엇이 정말 중점적인 것인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해에는 유독 예시를 쓰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시 문제가 나오면 단순하게 방향성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상 실제 예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정 답안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인정 답안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 해에 좀 출제 방침, 그러니까 채점 방침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형을 정확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용 암기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땡땡고등학교에서 경력교사와 신임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고요.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라는 주제로 과정, 방법, 평가, 행정이라는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역시나 우리 이렇게 기본적인 초안에 대한 밑그림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주제 보도록 할게요.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각각 한 가지 쓰세요. 그럼 사례 하나, 이유 하나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학습 심리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이유와 함께 쓰세요. 그래서 사례 하나, 이유 하나, 사례 하나, 이유 하나. 그래서 총 4점을 쓰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일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이 뭔지는 좀 아셨을 텐데 이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 교육 철학이 정말 실제 교육 철학 이론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었고 학습 심리학 역시도 학습 심리학, 교육 심리학의 이론인 줄 아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 2예요.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조나센 모형에 따라 설계를 할 때 경력교사가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역할 각각 한 가지씩, 그러니까 1.1점일 것이고요. 모델링 이외, 이게 일종의 조건일 겁니다. 모델링 말고요. 교사의 지원활동 사례 두 가지를 써보세요. 물론 조나센을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모델링 말고 코칭과 스캐폴딩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겠지만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사례를 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안에 대한 밑그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철학의 적용 사례와 이유일 것이고 문제의 특성과 역할, 그 다음에 모델링 이외의 교사 활동의 사례예요. 내가 만약에 조건을 잘 놓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경력교사가 언급한 준거참조평가에서의 준거 설정 방법 한 가지하고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이에요. 문제 자체로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준거참조평가에서 준거 설정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 기본 과정은 뭡니까? 조건도 사실은 없고요. 굉장히 심플한 문제지만 평가의 기본 과정을 도대체 뭐 써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들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카츠의 리더십 이론에 근거했을 때 이제 여기서 많은 선생님들이 좀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 그리고 동료 교사와 함께 이 능력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 두 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일종의 또 팁일 수 있어요. 분명 내가 많은 공부를 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모르는 이론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황은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지를 덮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분명히 생소한 이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문에 어떠한 근거, 조금이라도 힌트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집중할 수 있겠고 나중에 전공이 됐든 뭐 다른 거가 됐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누그러뜨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읽고 나서 또 이렇게 초안에 대한 밑그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소주제 1부터 풀도록 합시다. 선생님, 교직 생활의 첫 해를 보내주셨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특히나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행히도 재구성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한 교육이 두드러져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교과에 대한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렇죠. 타일러 모형에서는 이렇게 교과, 사회, 학습자를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경력교사가 얘기를 해요. 잘했습니다. 그래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교과, 사회, 학습자와 함께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도 고려하면 앞으로 더 좋은 교육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말했던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은 교육 철학, 특정 교육 철학의 이론, 뭐 진보주의, 본질주의 이런 거 아니고요. 구성주의, 인지주의 뭐 이런 것 같은 학습 심리학도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타일러는 가장 강조했었던 게 뭡니까? 바로 목표 설정이었었죠. 구체적 목표 설정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건 아니죠.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샘플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샘플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샘플 목표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냐? 교과, 사회, 학습자라는 겁니다. 교과, 사회, 학습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임시적인 목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걸음체가 있어요. 걸음체. 걸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걸러내느냐?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 임시적인 목표가 정말 가르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임시적인 목표가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걸러내야 되거든요. 이때 가르칠 가치가 바로 교육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가르칠 가능성이 학습 심리학이라고 타일러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이 내용들을 푸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당시에 많은 쌤들이 이거를 특정 철학이고 특정 이론인 줄 아셔가지고 여기에 문제와 조그만 취지와 어긋나는 내용들을 써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써줘야 되느냐? 가르칠 가치, 가르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교육 철학을 적용한 사례를 써야 될 때는 두 가지 방향을 쓸 수가 있어요. 뭐냐? 내가 실제로 이 교육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걸러내는 그 사례를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가르칠 가치가 있는 목표의 사례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둘 다 가르칠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변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철학의 적용 사례를 쓸 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내가 교육 철학을 통해서 교육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걸러낸 사례를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동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내가 설정한 그 임시적인 목표가 가르칠 가치가 있는지 분석한다라고 쓸 수 있겠고, 학습 심리학의 측면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진단평가 등 학습자 수준 분석을 통해서 가르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을 한다. 이런 것들로 답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실제 가르칠 가치가 있는 또는 없는 예시를, 목표의 예시를 써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너무 극단적인가요? 살인, 폭행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학습 내용, 학습 목표는 가르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 1학년에게 중학교 3학년의 수학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가능성의 사례로서 써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르칠 가치, 가르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타일러를 한번 더 보도록 할 텐데, 타일러는요, 선생님들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요번에 안 나오겠네? 이런 건 아니에요. 타일러는 매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목표 설정과 관련돼서는 아마 2년 전속으로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타일러가 또 한 번 나오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느냐? 일단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일러는 가장 중요시한 게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들이 어떻게 되죠? 목표 설정이 끝나고 나면 학습 경험을 선정할 거예요. 학습 경험의 선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요? 학습 경험을 조직하게 됩니다. 학습 경험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습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겠죠. 학습 성과 평가.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기본 4단계인데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그 특징들, 사전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행동 용어로 진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체적인 목표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경험을 선정해야 되는데, 학습 경험 선정을 할 때 5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타일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5가지 원칙, 첫 번째, 학생들이 경험하는 그 학습 경험은 실제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기회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그 학습 경험은 애들 수준에 맞아야 된다.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학습 경험은 아이들이 좋아해야 돼요. 만족의 원칙이어야 돼요. 만족의 원칙. 자, 그 다음에 그 학습 경험은 단순하게 하나의 목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1목표 다 경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원칙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한 7, 8년 전쯤에 한번 시험에 나왔지만요. 7, 8년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경험 조직인데, 학습 경험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 들어가게 되면 순서를 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지켜야 되는 원칙은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그것을 계속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복을 하긴 할 건데 맨날 똑같은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심화할 거다. 심화와 관련된 것들을 계열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의 교과, 지식적인 측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라든지 삶과의 연계성도 고려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통합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들도 아셔야 할 것이고요. 학습 성과를 평가를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 목표 달성도요. 목표 달성도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들 이제 타일러의 목표 설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습 경험의 선정이나 조직 같은 경우에는 타일러가 말한 명확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메이크 문제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부터 보면요. A 교사가 언급한 학습 경험 선정 원칙을 적용하여 선정된 학습 경험의 예시를 원칙별로 각각 한 가지. 학습 경험이 어떠한 예시가 있는지 그 원칙별로 한 가지 쓰는 거고요. 비교사가 언급한 학습 경험 조직 원칙을 적용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을 쓰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시하고 유의해야 될 점들을 쓰는 거지 그냥 원칙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지문을 볼게요.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나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도 이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요 가능성의 원칙과 일목표 다경험의 원칙을 고려해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가능성의 원칙이 뭐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 수준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목표 다경험의 원칙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고려하는 예시가 뭐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그 학습 심리학에서 나온 것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무슨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르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가능성의 원칙을 적용한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목표 다경험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목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제시한다라고 하면 우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글쓰기, 말하기, 토의 토론 이런 것들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예시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사 좋은 방법이네요. 학습 경험이 선정되고 이후 학습 경험을 조직할 때도 우리가 그 모형이 유용한데 저는 학습 경험을 조직할 때 계열성과 통합성의 원칙을 고려할 겁니다. 계열성의 원칙은 심화와 관련된 부분이고 통합성의 원칙은 교과 간 통합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계열성의 원칙이나 통합성의 원칙을 적용을 할 때 뭘 조심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제가 유의해야 될 점들은 언제나 예상 문제점,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열성의 원칙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면 좀 어떠한 것이 예상되는 문제점일까요? 아무래도 너무 심화되게 되면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구성이 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아이들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순서를 짜야 된다라는 것을 유의점 하나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합성의 원칙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통합성의 원칙을 적용을 할 때 단순하게 내용들을 그냥 병렬하거나 나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인 통합에만 해당되지 화학적인 통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 그러니까 범위만 늘려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소, 공통의 요소를 추출해서 화학적인 결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유의점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답을 보도록 할게요. 답에서는 이제 블라블라 나오게 되는데 학습 경험의 예시 우리가 봤을 때 가능성의 원칙은 애들 수준을 능력을 고려해서 학습 경험을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인데 이렇게 개념을 한번 언급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의 적용 사례는 이렇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실제 예시죠. 실제 예시. 이렇게 예시는 정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일목표 다경험의 원칙 같은 경우에 개념은 이러이러한데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는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글쓰기, 발표, 토의 토론 활동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을 바로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또 구체적인 예시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사는 계열성의 원칙과 통합성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계열성을 원칙을 적용을 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지나치게 학습 내용을 심화하는 경우 학습 동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게 바로 예상 문제점이에요. 이러한 예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선행 학습 내용들을 고려해서 범위와 깊이를 결정한다.
이게 대안이거나 예방이겠죠. 그래서 유의점을 쓸 때는 좀 이런 방식이 좋아요. 예상 문제점을 조심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마련을 하겠다. 이게 가장 심플한데요. 만약에 대안, 예방 방안을 내가 못 쓰겠다. 그러면 예상 문제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유의점 같은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예상 문제점 이것을 떠올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통합성의 원칙 보면요. 단순 병렬과 나열로 되게 되면 애들에게 학습 범위만 늘리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방해하니까 핵심 요소, 핵심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러면서 역시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주제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 조나센 모형이 나왔는데요. 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저는 수업 측면에서 애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최근 경향에 따라서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학습 환경을 설계할 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을 고려하셨나요? 저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설계하면서 수업에서 어떤 문제를 다뤄야 될지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학생이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학생 주도적인 학습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그런데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에서는 그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갖춘 문제를 선정해야 되고 그 문제가 전체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문제랑 연결되는 그 부분일 거고요. 또한 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범 이외에 다른 지원 활동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나센 모형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가장 이제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에서는 가장 가운데에 문제를 둡니다.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텐데 그 자원들을 관련 사례 하나, 그 다음에 정보 자원 하나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관련 사례하고 정보 자원이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련 사례하고 정보 자원을 활용을 할 텐데 그 활용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인지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지 활동이겠죠. 내가 혼자서 인지 활동만 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나 혼자 말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대화 협력의 도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 하기 위해서 사회 맥락적인 지원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는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일단 모델링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범 보여주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이들이 뭔가 틀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코칭도 있어요. 코칭.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스캐폴딩 전략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에서는 교사의 역할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을 얘기하고 있고 이 모코스라고 하는 것은 구성주의의 모든 이론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조나센에 따르면 이 문제의 특징은 실제 현실성이어야 돼요. 실제 생활에서 맞닥뜨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맥락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라는 것 단순하게 줄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픽이나 영상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표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조작 공간이라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조나센의 구성주의에서 따른 구성주의 학습 성질 모형에서 말하는 이 문제의 특성은 이 세 가지. 맥락성, 표상성, 조작 공간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 문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실제 생활의 지식을 전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일단 재밌잖아요. 동기 유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기 유발. 그 다음에 뭔가 주체성 발현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구성주의 입장에서 문제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답에서 채점을 할 때는 꼭 맥락, 표상, 조작 공간 이 세 가지만 답이 된 게 아니라 우리 PBL에서 말하는 복잡성, 실제성, 비고조화성, 관련성 이런 것들도 답으로 다 인정이 되었는데
보다 더 정확한 거, 이 모형에 따르면 맥락성, 표상성, 조작 공간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성이 이 문제의 특성의 가장 정확한 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델링 이외의 교사활동 사례. 자, 우리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에서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교사의 역할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단순하게 코칭과 스캐폴딩 명칭을 쓰라는 게 아니라 사례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코칭이다. 둘째, 스캐폴딩이다. 이러면 알고도 틀리는 거예요. 코칭의 구체적인 사례를 써줘야 됩니다. 뭐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드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캐폴딩 같은 경우에는 힌트 제공,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체적인 활동 사례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조나센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조나센 모형이 2년 연속으로 나오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런데 이 조나센 모형에서 보면 교사의 역할, 문제의 특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역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학습자의 역할, 이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비단 조나센 모형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이론들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학습자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 조나센 모형에 따랐을 때 일단 학습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잘 봐야 되겠죠. 문제를 잘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사례라든지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색. 관련 사례나 정보 자원을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자, 탐색을 하고 나면 뭐 하게 되느냐? 내가 여러 가지 인지적인 도구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맞게 관련 사례하고 정보 자원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명료화할 겁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지 도구들을 활용을 하면서요. 인지 도구 활용. 자, 탐색하고 명료화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타인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사회 맥락적인 지원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끊임없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할 거예요. 그것을 반추 또는 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성찰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탐색, 명료화, 반추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구성주의 이론들에서 학습자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이 돼요. 우리 지난 작년 시험에 교사의 역할,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구성주의 하면 학습자의 역할, 탐색, 명료화, 반추라고 하는 세 가지 역할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리메이크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나센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에 따랐을 때 학습자의 학습 활동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순하게 탐색, 명료화, 반추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습 활동을 하느냐, 스스로 탐색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재확인한다. 그 다음에 자기 평가를 통해서 성찰한다. 이런 것들이 학습 활동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학습자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비교사가 언급한 도구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그럼 비교사가 뭘 언급했도록 보죠. A교사,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B교사, 교수 설계의 핵심은 단순히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습자가 해야 될 역할과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인 도구 또한 교수 설계에 반영이, 이거 인지적인 도구구나. 그럼 인지적인 도구의 구체적인 예시가 뭐냐라는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대화 협력의 도구는 뭔지 알아요. 뭐겠어요? 아이들과 협동학습하는 거, 말하는 거, 토의 토론하는 거. 그게 대화 협력의 도구인데 인지적인 도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학습자의 인지 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끝이냐? 우리 구체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예시를 써줘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마인드맵이에요. 여러분들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뭐 구조도, 개념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인지적 도구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지적인 도구의 예시로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답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학습자의 학습활동, 탐색, 명료화, 반추만 쓴 게 아니라 무슨 활동을 하는지 관련 사례와 정보 자원을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서 탐색한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핵심이 아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인지적인 도구를 활용하면서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명료화한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도구들을 정확하게 활용한다라는 것이고, 학습자는 자기 평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반추한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의 구체적인 예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인지적인 도구의 예시는 마인드맵과 개념도 뭐 이런 것들을 답에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주제 3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평가 방식에 따라서 지난 학기에선 준거 참조 평가를 실시해봤는데 아직 저한테는 준거 설정 방법이 익숙하지 않았군요. 아, 그러시군요. 준거 참조 평가에서는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A, B, C, D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준거 설정 방법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점차 나아질 겁니다. 힌트가 없어요. 뭔가 조금 더 힌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불어 어떠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교사는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준거 참조 평가, 즉 절대 평가를 할 때 평가의 기본 과정이 아니라 어떠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지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평가의 기본 과정은 어느 평가에서도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뭔가 전제 조건, 어떻게 보면 원칙이죠.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답을 참고해서 쓰시면 되는데, 자, 우리 준거 참조 평가에서의 준거 설정 방법 한 가지를 쓰는 겁니다. 자, 제 강의를 이제 그때 당시에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아셨겠지만 준거 참조 평가에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준거 설정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하기가 조금 정말 엄밀하게 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엔고프 방법이에요.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서,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서 ABCD를 구성하는 그것이 바로 엔고프 방법이라서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거를 쉽게 써주셨을 거예요. 근데 채점자에게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쓰신 분이 정말 극히 드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엔고프 방법이 원래는 좀 정답이 맞지만 실제 쓰신 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풀어 써주는 그런 방법들도 당시에 정답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우리 엔고프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평가의 기본 과정, 어떠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말을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들 학생 평가에 있어서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 뭡니까? 뭐라고 나오겠죠. 뭐 타당성의 원칙이요. 아이들 수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원칙이요.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는 원칙이요.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요. 이런 것들 흔히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원칙, 타일러처럼 특정 학자가 자신의 이름 걸고 한 원칙 말고는 굳이 원칙을 외우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외워달라, 그냥 알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이 당시에 이 문제가 특정 교수님의 책을 보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고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어느 평가에도 따라야 될 원칙들은, 지켜야 될 기본 과정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말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균형성의 원칙이요. 즉, 균형성이다.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것들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요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습자의 뭔가 성장,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안 좋은 문제도 아니고요. 너무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당연한 원칙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고,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평가의 기능, 평가의 필요성으로서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경우도 답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모든 것들을 외워야 된다. 즉 객관식 시절같이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뭐 써야 되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얘기가 되오겠지만 우리가 논술용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절대 원칙들,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답에서 써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자, 그럼 우리 나온 김에 평가의 기능, 평가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평가의 기능과 관련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일종의 목적 기능 중에 하나가 나중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습을 위한 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좀 바라는 바가 뭐냐면 평가 역시도 교육이다, 학습이다. 학습으로서의 평가 기능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평가의 기능인데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는 Assessment of Learning이라고 해서 AOL이라고 하고 학습을 위한 평가는 Assessment for Learning이라고 해서 AFL, 그 다음에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Assessment as Learning이라고 해서 AA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가에 있어서의 우리 만약에 기능, 목표,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이 기본적인 것들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이제 소주제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논란이 있었던 카츠의 리더십 이론이네요. 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사가 최신 디지털 기술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또한 학급과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디지털 기술도 잘 활용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 분석하는 그런 능력들도 함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기술적인 능력과 상황 파악 능력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게 기술적인 능력, 학급과 학교 상황에 대한 것들을 상황 파악 능력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니까 이와 관련한 능력도 키운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게 기술적인 능력이고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게 상황 파악 능력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이 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카츠는 이거를 기술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웃기죠? 기술적인 기술. 그리고 상황 파악 능력은 개념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마지막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쓰는 것을 인간적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명칭은 인간적 기술이 답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답을 쓴 사람이 정말 없는 거죠. 거의 다 틀린 거예요.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 기술 말고도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필요한 능력을 써주셨다라고 하면 답으로 다 인정이 됐어요. 가장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과 협력적 소통 역량, 우리 그 2022 개정에서 나오는 협력적인 소통 역량, 이런 것들도 다 답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런 명칭을 묻는 문제는 정확한 명칭만 정답이 돼야 돼요. 그게 공정합니다. 누군가는 썼거든요, 인간적 기술에 대해서. 근데 우리 시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학 때문에 변별력을 완벽하게 주려고는 안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명칭들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현실에서 내가 모르는 이론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백지를 낼 거는 아니죠. 어쨌든 문제를 보고 최대한 유추해서 뭔가를 써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만들었던 교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카츠의 문제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요것을 바탕으로 답을 써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것들이 답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선생님들 혹시나 모르는 이론이 튀었다고 해서 너무너무 진짜 좌절하지 마시고요. 당황은 하되 좌절은 하지 마세요. 지문에서 근거를 찾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료 교사와 관해서 이 능력의 실천 사례입니다. 실천 사례예요. 동료 교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례들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많이 쓰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죠. 요새는 교사 학습 공동체라고도 하는 교학공, 전학공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동료 장학이라든지
이런 학습적인 측면, 업무적인 거 말고도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비공식 조직 활동들 이런 것들도 실천 사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는 이제 이론 자체는 생소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답에서 찾고 문제에서 찾고요. 그 다음에 당황하지 않고 이러한 실천 사례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준다고 하면 충분히 점수를 가져갈 수 있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5학년도 기출교육학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타일러 문제, 분명 이 타일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게 올해가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타일러 모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경험의 선정이나 조직 원칙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외워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 이제 교사의 역할이 나왔으니까 학습자의 역할, 탐색, 명료화, 반출하고 하는 학습자의 역할 역시도 사례와 함께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5회에 걸쳐서 기출 리메이크 문제,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리메이크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이번 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5회차에 걸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 분석은 일종의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현장형 문제를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출 리메이크 문제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사실은 이 기출 리메이크 문제는 우리 7, 8월부터 진행이 되는 사순환 현장형 문제풀이에서 활용되는 미라클 모닝 300개 중에 10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번 문제를 보시면서 아마 좀 깨달으신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미라클 모닝 300제를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시면서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는 그 대응 능력을 함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회에 걸쳐서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사순환 미라클 모닝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